뉴질랜드 여행 가방 속 어린이 시신 사건의 용의자가 어제 울산에서 검거됐습니다. 검거된 용의자는 죽은 아이들의 친모이자 현지 국적을 취득한 여성인데요. 현재 용의자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용의자의 뉴질랜드 송환과 처벌 여부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뉴질랜드 현지에서 가방 속에 어린이 시신 2구가 발견돼서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뉴질랜드 쪽에서는 한국인 여성을 용의자로 이제 지명을 했고 그와 관련해서 지금 경찰이 수사 중이었는데 용의자가 어제 검거가 됐잖아요. 네, 어제 울산에서 검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 많은 분들이 좀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사건 자체가 좀 충격적입니다. 뉴질랜드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창고에서 있는 물건들의 경매에 나왔는데 거기에 있었던 가방에서 어린이 시신 2구가 발견된 것입니다. 그리고 최소 3년에서 4년 정도 전에 사망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당시 10세 미만의 어린이였던 걸로 추정이 돼서 많은 분들이 정말 깜짝 놀랐었죠. 네. 이후 이제 누가 이랬는가 뉴질랜드에서 좀 조사를 벌였었고 거주자들을 좀 파악해 본 결과 이제 한국으로 돌아온 그 여성의 신원을 특정을 했습니다. 이 여성을 좀 추적을 하다 보니까 한국에 들어온 이후 서울에서 거주하다가 울산으로 넘어간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이런 뉴질랜드 측의 공조 요청을 받은 후에 이제 현지 경찰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협조해서 전화번호나 그 이후 울산에서의 거주 지역들을 신문한 끝에 어제 검거가 되었습니다. 네. 혐의 인정 여부와 범행 이유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나는 안 했다 얘기를 하면서 지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제 이제 범행을 했느냐, 왜 했느냐 이런 질문에 난 안 했다고만 짧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범행을 부인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뉴질랜드로 이민을 가서 뉴질랜드 국적을 취득한 상태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 아이들의 아버지인 남편의 경우에는 뉴질랜드에서 병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 여성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뉴질랜드로 이민을 갔고 이제 뉴질랜드 시민권을 갖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수사, 재판이 가능한 상황은 아닌 거죠? 네, 아무래도 일단 범죄가 발생한 장소가 지금 뉴질랜드입니다. 네. 뉴질랜드에서 벌어진 상황이고요. 지금 사실 조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뉴질랜드가 맞겠죠. 지금 아이들이 발견된 장소라던가 기타 범행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조사할 수 있는 곳은 뉴질랜드가 맞을 것 같고요. 이 여성 역시 지금 현재 한국 국적이 아닌 뉴질랜드 국적을 취득한 상태가 맞습니다. 이에 이제 법무부는 뉴질랜드로부터 이제 긴급 인도 구속 요청을 받고 이제 긴급 구속을 명한 상태입니다. 45일 내에 이제 뉴질랜드 측에서 정식으로 이제 법무부에 정식 범죄 인도 청구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이제 고검은 이제 법무부로부터 정식 범죄 인도 청구를 받으면 이제 인도 심사를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네. 그럼 이제 국내 범죄 인도 재판을 거치면서 이 해당 여성에 대해서 뉴질랜드로 송환 여부가 결정이 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뉴질랜드로 송환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요. 네. 아무래도 뉴질랜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다뤄지고 있고 현지 언론에서도 이제 한국 경찰과 이제 법무부의 빠른 협조 덕에 검거할 수 있었다라고 지금 기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거든요. 네. 아무래도 송환 이후에 뉴질랜드에서 제대로 재판과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네, 시간이 지나고 송환이 된다면 아무래도 뉴질랜드 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동학대 그리고 사망사건의 처벌 수위는 뉴질랜드에서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조사가 지루어져야 되겠고 지금 현재 이 여성이 범인이다 아니다를 좀 빠르게 속단하기에는 이르겠지만요. 여러 정황상 만약 이 사건이 아동학대 사망으로 인정이 된다면 왜 국내에서도 아동학대 사망에 대한 처벌 수위 상승해야 된다는 이야기 계속 있었잖아요. 이게 전 세계적인 기조와도 이제 일치합니다. 미국, 등지, 호주, 뉴질랜드 역시 아동학대 사망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고 제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엄벌에 처하겠다는 입장을 거듭해서 밝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뉴질랜드에서도 이제 교정 목적일지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유형력 행사는 금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조사 결과 실제로 이 아동 학대로 인한 사망이고 이런 시신을 유기하고 일부러 국내로 도피한 것이 확인이 된다면 중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계부가 의붓딸 그리고 딸의 친구를 성폭행하고 그와 관련해서 중학생들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이 판결을 내놨는데요. 계부가 징역 25년형이 확정이 됐거든요. 우선 사건 내용부터 정리를 해주시죠. 네, 정말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청주 여중생 사건이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었었는데요. 이 임면수심 정말 악마라고 표현할 만한 이 계부의 성폭행 때문에 여중생 2명이 안타깝게도 수사 중에 또 목숨을 끊었던 사건입니다. 좀 더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의붓딸에게 나 지금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용돈을 주지 않겠다며 강제추행을 했었고 심지어 함께 놀러 온 의붓딸의 친구에게 술을 먹였어요. 그 당시 만 13세 정도의 학생들이었는데 술을 먹이고 성폭행한 정황들이 확인이 되어서 재판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에서는 최종적으로 징역 25년형을 확정했습니다. 네, 우선 1심 법원에서는 징역 20년형이 나온 거잖아요. 이유를 보니까 이붓딸 성폭행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서다. 그리고 2심에서는 이제 25년형이 확정이 된 거였는데 네. 징역 25년형을 확정한 법적 배경도 말씀을 해주시죠. 굉장히 많은 범죄 혐의가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네. 친족 간의 강제추행, 강간 혐의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 의붓딸의 친구에 대한 강간, 성폭행 등의 혐의가 있었는데 일단 1심 재판부에서 징역 20년이 내려지게 된 건요. 이 의붓딸에 대한 친족에 대한 강제추행, 강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안타깝게도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여중생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생전에 했던 그 의붓딸의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진다, 일관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로 1심에서는 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이 진술이 나와 있었던 것이 이제 정신과 의사와의 면담, 그리고 친구와의 내용 등이 있었는데 좀 왔다 갔다 말이 바뀐다, 신빙성이 없다고 1심에서는 판단을 했었고요. 하지만 2심과 대법원에서는 합리적인 사유가 없이 이런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고 보았고 또 추가적으로 이 안타깝게 같이 목숨을 달리한 이 의붓딸의 친구들의 부모님, 유족들도요.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도움을 많이 주셨다고 해요. 네. 여러 가지 그때 범행 당시 사용이 됐다고 주장이 되고 있는 그런 밧줄 같은 것들을 직접 찾아서 제출해 주시기도 하는 등 여러 보강 증거가 더해지게 되면서 이 의붓딸에 대한 강간 혐의까지 이제 추가로 돼서 이제 징역 20년에서 25년으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속보 들어와서 속보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내놨는데요. 영빈관 신축 논란과 관련해서 국격에 걸맞은 내외빈 영접 공간이 필요하다며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조금 전에 브리핑에서 국회와 협의해서 국민적 동의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진행할 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행안부 등 재난 당국에 제14호 태풍 남마돌에 대한 선제 대응을 지시하고 포항과 경주에 추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자원을 투입하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 검찰은 1, 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잖아요. 근데 대법원에서는 25년형을 지금 확정을 한 건데 죄질에 비해서 너무 가벼운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검찰은 계속 25년형이 아니라 이제 무기징역을 해야 된다고 구형을 했었죠. 네. 하지만 이제 법원의 판단을 보면은 이제 1심에서 20년, 이제 2심에서 25년, 결국 이제 원심이 확정되면서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25년이 확정이 되었거든요. 25년이 사실 길다면 길 수 있는 기간이고요. 하지만 지금 피해자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 계부 사실 이 범죄 과정에서도 정말 극악무도했지만 재판 과정에서도 정말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한 반성은 보이지 않고 유족들에게 바쁘게 살아야지 너가 생각이 안 날 것이다 이런 망언을 전하기도 했고요. 네. 민사소송 답변서에는 반성커녕 좀 적반하장격인 언사를 보이기도 해서 또 많은 분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사실 법감정, 국민들의 법감정과 이 징역 25년은 여전히 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여러 가지 양형 기준에 따라 내린 판단이겠지만 이러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국민들의 법감정에 부합하는
많은 양형 기준 개선을 통해서 좀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아무래도 미성년 성폭행 사건이고 또 보호자에 의해서 또 일어난 성폭행 사건이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좀 더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계곡 살인으로 기소된 이은혜가 어제 조력자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신문중에 눈물을 흘리면서 검찰 조사가 강압적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와 관련한 재판들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 말씀드릴 재판은 이 어떤 사건이냐면 조력자들에 대한 재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은혜와 조연수를 도왔다, 이 도피 과정을 도왔다는 혐의를 받고 범인 도피죄에 적용을 받고 있는 이 지인 2명의 대한 재판이었거든요. 현재 구속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재판에 증인으로 이 두 사람이 출석을 해서 나온 그 진술 가운데 나온 내용들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뭐 검찰 조사 과정에서 좀 강압적인 부분이 있었다라고 이제 누가 봐도 이제 본인에게 좀 유리할 만한 정황을 뭐 얘기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또 검찰 수사에 좀 불만을 제기하는 듯한 언행들을 한 것으로 전해져 있습니다. 이 조력자 2명에 대해서 이제 이은혜는 뭐 나는 도움을 받은 게 없다 일부 부인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조연수의 경우에는 뭐 돈을 받은 사실 같은 것 자체를 좀 부인하고 있고 특히 뭐 이 오피스텔 대금이나 이런 부분도 본인 돈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발변을 한 반면 또 조연수의 경우에는 그래서 범인 도피 교사를 인정하냐는 질문엔 또 네라고 대답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자신들의 범행을 아무래도 좀 숨기고 죄를 축소하려는 과정에서 이런 범인 도피 교사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진술들에 대해서는 극도로 좀 조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계곡살인 사건과 관련해서 재판 상황을 좀 돌이켜 봤을 때 계속 말을 바꾸는 상황을 볼 수가 있거든요. 초반에도 좀 자소를 해놓고 경찰 조사에서는 비협조적으로 보이는 반면도 있었고 그리고 검찰에 넘겨진 후에도 변호사 선임을 주장하면서 경찰 조사를 거부를 했거든요. 이런 행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법정 증언, 검찰 조사에서의 진술 등이 계속 번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요. 아무래도 그때 자신들에게 좀 유리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제 뭐 도력자들로부터 도움을 좀 받았다, 돈을 거기서부터 받았다고 했다가 또 이제 말을 바꿔서 돈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고 뭐 카드 같은 것들을 지금 이 조력자들이 빌려줘서 그 조력자 명의의 카드를 쓰면서 사실 검찰 조사를 피해왔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반적인 혐의, 범인 도피에 관한 혐의들을 좀 부인하고 있고 금액에 대해서도 일단 불법 도박 사이트 같은 거 운영을 맡긴 다음에 1,900만 원 정도를 전달받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바 없다 이런 식으로 좀 계속 말을 바꾸고 있어요. 뭐 어떤 이유가 구체적으로 있다라기보다는 그때 자신들의 지금 가장 맞게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진술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엇갈리는 진술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부세 관련된 판결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줄소송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납세자 121명이 대규모로 제기한 종부세 취소 소송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거든요. 우선은 내용부터 짚어주시고 판결 내용도 말씀을 해주시죠. 네, 지금 종부세 관련해서 취소 소송이 사실 줄을 잇고 있었습니다. 지난 7월에도 유사한 내용으로 사실상 그 법리적인 관점은 동일한 내용으로 취소 소송이 행정 소송이 제기가 됐었고요. 그때도 7월에도 패소 판결을 받았었거든요.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121명이 이제 종부세 부과에 대해서 취소해 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는데 역시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위헌 법률, 이 종부세 부과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 그렇기 때문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해달라는 청구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 재판 내용을 보면 이 소송을 제기한 측에서는 이것은 조세 법률주의에 위배되고 이중과세 원칙에 위배된다. 그리고 뭐 이런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주장을 했는데 재판부의 판단을 보면 이 주택이라는 것이 단순히 재산적인 가치를 갖는 것뿐만 아니라 온 국민의 주거의 안정과 좀 직결이 되는 그냥 단순히 재산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며 뭐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런 종부세가 존재하는 거고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정책적인 목표도 갖고 있으며 뭐 징수세액은 이제 지방의 교부가 돼서 지역 균형 발전에도 쓰이고 있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뭐 합리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없다고 밝혀서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앞서 내려진 7월에 대한 재판 결과와 동일하게 패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네, 지난 7월에서도 이제 1심에서 패소를 했고 이번에도 패소를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2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뭐 1심과 2심에 대해서는 사실 다른 결과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것이지만요. 지금 네. 전반적으로 이제 재판부에 쭉 그 판결을 내리는 기조를 보면은 어떤 법적 근거는 명확하게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이라는 것은 다른 대상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정책적인 고려 하에서 이런 종부세가 매겨지고 있는 것이고 그 조세는 좀 탄력적으로 운용돼야 되기 때문에 조세 법률주의라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 공시지가 등이 반영돼야 한다. 이런 논리를 갖고 있는 상태라서 쉽게 재판 결과가 완전히 바뀌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걸로 보여서 유사하게 판단되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지만 지금 종부세 관련해서 주의 소송이 이어지고 있어요. 네. 이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추가적인 논거나 뭐 여러 가지 정황이 또 더해진다면 또 2심에서는 다른 판결도 내려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